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강수사 끝에 공범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재소환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에서 30대 정신질환자가 흉기로 2명을 숨지게 했던 사건인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청량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음대로 직원을 뽑아 억대 상여금을 지급하고 주변인들에게 오피스텔을 공짜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4년 안에 30만 개가량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5% 올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한미 금리 차도 역대 최대 폭인 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5달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공범인 아들을 재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별검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다시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5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건데요.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또 현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의 성격 등 혐의 전반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받은 자금이나 이익의 성격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연봉과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까지 25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돈이 결국 대장동 일당이 앞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주목하는 배경이 뭡니까? 네, 한 달 전 법원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유, 즉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수재 혐의만을 적용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 않던 때에 딸에게 간 돈은 범죄 사실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딸이 받은 돈은 50억 원 약속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황, 즉 배경으로만 기재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서는 혐의 구성을 더 탄탄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딸이 이익을 받던 시점, 즉 2016년 이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을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측의 거래 관계를 더 포괄적으로 묶어 혐의를 자조했는데요. 지난 24일 딸을 소환한 데 이어 오늘 당사자까지 불러 조사하는 만큼 보강 수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조만간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네,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또 다른 50억 클럽 수사팀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가운데 검찰이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5달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부자가 경제 공동체였다. 즉 자녀가 받은 돈이 곧 부모의 몫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각각의 사실관계에 의문을 보이면서 무엇보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곧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오늘 병채 씨에 이어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대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특혜 분양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도시정비법 조례에 따라 맞지 않는 분양권 순위를 만들어서 오피스텔 130채를 주변인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용역 계약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1인당 1억 원 이상 지급하는 등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달 2일 홍콩에 있는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법, 윤웅성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대낮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발생한 조선의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인기 품목 상위 5개 가운데 3개가 호신용품과 관련될 정도입니다. 30년 넘게 호신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도 최근 구매 문의가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가스총부터 전기 충격기,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호신용품도 많이 팔렸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강력한 제압이 가능한 전기 충격기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최근 이딴 흉기난동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7대3 정도로 여성 고객층이 많았거든요. 남성분들의 그 관심도가 늘어났고요. 보통 한 5대5 현재는. 경찰 내 호신술 전문가로 유명한 김영주 경위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일단 흉기를 든 상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흉기범과 마주쳤다면 뒤로 물러서기보다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를 맞았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신술을 배웠다고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걸레나 의자처럼 흉기보다 긴 물건을 이용해 거리를 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상대와는 이렇게 의자라든지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활용할 만한 게 없다면 가방 등 지니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겉옷이나 우산, 벨트 등 무엇이든 흉기범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제압하려 하기보단 경찰이 출동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대의 그 공격에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런 때는 뭐 막는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띄운다든지 그런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딴 흉기난동 사건에 살해 예고 글까지 확산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고령 산모가 늘면서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자 정부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의료비, 휴가비 등을 지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현재 한 명을 임신한 경우에 100만 원, 다둥이들에게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태아 한 명에 100만 원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 시에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가입력 보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엔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오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현재 88만 3천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 120만 개 안팎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로 직전 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연체율이 지난 2020년 5월 0.4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직전 달보다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상승폭은 점차 줄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차도 역대 최대 폭인 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은 하락 전환했고 코스피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먼저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 0.29% 오른 2,599.82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며 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99.1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어제보다 0.35% 하락해 897.44로 출발했는데 900선대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882대로 거듭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제보다 3.4원 내린 1,271.1원에 개장했고 지금은 1,275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로 받아들이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미 금리 격차가 또 한 번 벌어진 건데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우리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리 역전입니다. 정부도 오늘 아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다음 달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지난 13일 동결 발표 이후 당장 금리 차만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연 3.5%로 금리가 묶여 있어도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 회복 여부나 부동산 PF 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쉽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그 시장 변동성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일 출렁이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2차 전지주들이 11%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반등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등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주하던 2차 전지주가 이틀째 주춤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바이오, 엔터주 등 종목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기존 주도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요동치면서 변동성이 커져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과 LS 일렉트릭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놓고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면서 비판을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억지 정치 공세라면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 대통령 대신해서 답을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을 위해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의 설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 중에 양형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내고요. 앞으로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전현직 법무장관 설전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저런 중요한 시간에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 좋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윤여준 오늘 전 장관 이야기는 상스럽더라. 저 정도 수준이라니 이렇게 비판을 내놨는데 두 분께 간단히 저 설전 좀 평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두 사람 다 좀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네네. 예. 처음에 박범계 의원이 장관을 그만두고 법사위를 자원해서 들어간 것부터가 이제 이게 배태가 됐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도 안 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금방 봤던 것이 지금 매번 법사위가 열릴 때 또는 대정부 질문이 열릴 때마다 되풀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좀 양 진영의 쪽 사람들이 서로 잘한다고 박 전 장관이나 한 장관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이제는 양 진영 다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두 분 다 자제하기를 권합니다. 네, 현안을 놓고
현안을 놓고 좋은 정책, 질문, 답변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곳 오기 전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왔는데요. 네. 국회 앞에 보니까 뭐 수해 복구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리고 민생의 최우선 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양당 모두가. 네. 사실은 수해 이후에 어렵게 이제 상임위가 열린 거잖아요. 예. 저런 모습들 보고 사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들이 또 국민들은 비아냥거림이 이기는지 호통치는 게 이기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들이 결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국회의 정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쪽 모두가 좀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토위 현안 질의,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였고요. 국토위 현안 질의 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평 고속도로 이슈요, 신경민 의원님. 이제 그 종점 변경 때문에 문제가 됐고 거기 김건희 여사 그 땅들이 좀 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당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고. 그런데 같은 여러 문건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문건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어저께 뭐 오늘 새벽까지 했으니까 뭐 어제 오늘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문건을 뭐 전면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문건이 뭐 안 나온 것도 있고 없다고 그러는 것이 있기도 하고 수정이 된 것도 있고 뭐 왜곡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문건의 싸움도 일단 어저께부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뭐 분명해졌고요. 이제는 오리무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이제 오늘은 국정조사로 간다. 국정조사 요구 제출됐죠. 제출됐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국정감사가 또 이제 바로 또 시작이 돼.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8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9월 국정감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이 또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또 싸움이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조사, 감사, 수사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리한 공방으로 2라운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어저께 사실 상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오신환 전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혹시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저는 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죠.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까지. 그런데 종점이 언제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이게 지금 쟁점인데 혹시 파악하셨어요? 저도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진실 공방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 원희룡 장관의 이제 잠정 중단 또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뭐 백지화 이런 공방으로 인해서 어제 상임위가 거의 파행 수준으로 갔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나 내용들을 축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까지 가지 않았나. 이게 그냥 말로 서로 저렇게 공방을 해가지고는 어느 국민 누구도 저것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국민의힘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에서는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정치적인 뭐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조금 이제 저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또 하반기에 정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도 분명히 뭐 저희도 국정조사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저기서 진실을 밝히기는 좀 난무하고요. 제가 봐서는 국정조사가 쉽게 또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공방들이
지리하게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두 법무장관, 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설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한동훈 장관 보고 입장을 밝히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 수감,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요. 예. 유리한 것은 밝히고 불리한 것은 함구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사법적 판단이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그건 또 뭐라고 코멘트를 해요. 정식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국민들이 진짜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장모 법정 구속에 대한 그걸 듣고 싶을 거예요. 예, 도대체 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아주 듣고 싶어하는 그 코멘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건 또 조용해요. 예. 그리고 명품 관광에 대해서도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전략적으로 아마 예.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하려면 다 하든지 예.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유리하면 하고 예. 불리하면 안 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네. 박범계 의원이 파고 들어간 거죠. 이걸 예. 그러면 대통령실은 못 하겠으니 그래 법무장관 당신이라도 좀 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재판 중이다라고 하면서 꺼낸 이야기 바로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장모 최은순 씨의 사건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이요. 결이 다르다.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저게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예. 그 사법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지금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고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력에 기반한 무슨 이게 그런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전 장관의 뭐 질의에 대해서 예. 저런 이제 또 뭐 저 최은순 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 돌리기 한 것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앞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 두 전현직 장관들의 저런 뭐 주고받는 말이 예.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좀 불필요한 말들이 아닌가. 굳이 네. 그 박범계 전 장관이 17개 국회 상임위가 있는데 예. 굳이 장관을 그만두고 법사위에 가서 저렇게 현직 장관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네. 지금 법무부에 본인이 이제 장관직을 할 때 같이 공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좀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실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진술 번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또 전 부지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 관련해서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지금 바꾸고 번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분명하죠. 예. 그런데 볼게요. 지난 5월에 뭐라고 했냐면 쌍방울그룹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은 전혀 모르는 일. 그래픽 바꿔주세요. 예. 그리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 후 대북 송금 진행.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필 입장문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도 사실무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자꾸 저렇게 진술을 번복하려고 민주당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재판에서 도대체 지금 입장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도대체 이화영 피고인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부인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 재판장이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서 한 15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네.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네. 결국은 8월 8일 날 분명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피고인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 이화영의 마지막 증거 능력이 있는 최종 진술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8월 8일에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뭐 사법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저렇게 뛰어들어와서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그것이 사법 방해 수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심경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봤을 때 뭐 조응천 의원은 검찰 출신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진술 번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네, 뚫리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 진술 번복 내용대로라면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였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진술 번복 논란이에요. 네네. 예. 그 어제 상임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예. 그 언론에다가 분명히 이건 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방해 행위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봐서는 분명한 진술 번복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 중간중간에 3번에 걸쳐서 바꾸는 그런 과정에 네.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검찰로서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뭐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은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모든 주범으로서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뭐 수원지검 앞에 가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농성을 한다거나 또 무슨 뭐 지금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인의 지금 법정에서의 지난 화요일 날 그런 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행위들을 봐서는 사실상 이화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에 이미 돌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법조 출입도 하시고 워낙 잘하시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글쎄 이게 지금 특별면회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원래 제도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인하고 일어나는 이 사태도 사실은 형사법정에서 부인과 피고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건요. 아마 사법사상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초유입니다. 초유의 일입니까? 민사법정에서는 거의 쌍욕하면서 뭐 머리 붙들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형사법정에서는 왜 그러냐면 피고인은 지금 형량을 다투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높은 형량을 받느냐라는 게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근데 부인의 주장을 보면은 당신 죄 받을 만큼 받아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회유로 그렇게 그렇죠. 진술 번복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지금 한것 당신이 같은데요?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그런 예. 거다라는 건데 지금 피고인 정작 그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현장에서도 했고 지금 현재 그 해광 법무법인 변호사를 그대로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두 사람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예. 한 장관이 사법방해라는 표현을 썼고 면회를 금지시켰는데 만약에 이 면회 금지가 네. 법무검찰의 조치인지 아니면은 수감돼 있는 피고인이 그렇게 원한 건지는 확인이 안 돼 있어요. 다만 만약에 피고인도 원했다 그러면 이건 사안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은 사법방해라는 것이 실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앞서 저 민주당 의원분들 우리 저희 전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제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6월 19일 날 지난 6월 19일 날 국회 그 야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8월 중에 뭔가 영장 내지는 뭔가 하여튼 사법적으로 큰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는 것은 영장인데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회기 중에 들어올 거냐 아니면 중간에 비는 비회기 중에 들어올 거냐라는 선택을 법무부와 검찰이 할 걸로 판단이 돼서 네. 지금 상황이 유동적인 것은 저는 비회기 중에 그거밖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은요. 뭐 불체포 특권 그 관련해서 투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그건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회기 중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회기가 8월 하반기가 되면 되잖아요. 예. 회기 중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포기를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기 중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죠.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나 진짜 그 6월 19일 날 얘기했던 대로 했다오 그러면은 의원들이 다 가서 가결로 하는 거죠. 예. 영장 실질심사 받도록. 네, 그렇죠.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기 중에 들어온다면?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어요? 예, 뭐 제가 봐서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친명과 비명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영장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걸로 어떻게요? 인해서 뭔가 해소하거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검찰로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영장 청구를 저는 쉽게 하기는 어렵다. 예, 어떤 야당의 당 대표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안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또 다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구가 관련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영장이 물론 이제 국회에서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된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구속영장이 안 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치 않다면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5일 수혜종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은 홍준표 시장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죠.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결정했습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위에서도 1년 정도를 결정하고 다만 사과하고
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참작해서 10개월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윤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자숙하시겠죠? 자숙하시길. 자숙하실 거고 네. 홍 시장께서 이번에 또 재심 요청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예. 사실 수용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어쨌든 발언하시더라도 많은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 특성상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자, 10개월 당원권 정지가 중징계입니까? 중징계라고 봐야죠. 예. 예. 그 어쨌든 현직 시장이고 대구 시장이고 또 당의 대선 주자였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어쨌든 이걸 엄중한 사안으로 봤고 또 예. 국민들한테 미치는 당의 이미지에 큰 훼손이 된 측면이 있고 예. 당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을 포함해서 예, 이제 내년 총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한 것이 10개월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대표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 영향도 좀 미쳤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예, 없지만 예, 예. 윤리위도 어쨌든 당내 조직이고 기구니까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 또 정무적 판단들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은 뭐 잘 아시니까 홍준표 대표 지금 10개월,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원래 김기현 대표하고 원래는 좀 친했던 분이요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예, 지금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뭐 별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예, 매우 안 매우 안 좋은 좋습니까? 것 같고요. 예. 김기현 대표나 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 확 때려야 되는데 10개월로 뭐 2달 사과했고 봉사하니까 2달 빼줬다는데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총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이재호 전 의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줘서 지금 입을 다물게 했고 홍준표 시장은 입을 다물게 이게 발언권 정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자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겠지만 뭐라고 하면 당원권 정지 중이니까 자숙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근거가 법적 근거도 생겼고 그래서 아마 좀 자숙 안 할 거예요. 근데 자숙 안 할 텐데 아마 10가지 발언하고 싶으면 한 서너 개는 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9월 1일 보고서에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시장 보고서 압수해 주겠어. 7월 17일 날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을 상당 부분 안 했습니다. 장관님,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장관님,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면만 갖고 해서 자료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도면이에요? 이게 회의 자료 어느 날 11월에 벌어진 회의 자료라고 이게 도면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보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근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보고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BC는요, BC.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제가 자료를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7월 6일 백지화선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제 이야기 제 질의사항인데요. 시간 빼주시죠. 자,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재명 하면 돼요? 보세요. 장관님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는 이상 이게 질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 장관은 정치 싸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답을 이 정해놓지 부분들을 않았고요. 확인하고 싶은 민주당도 거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요구하고 말았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법 제가 위반이라면서. 기탑이라는 게 5가지 법 위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이 백제화가 선동이죠. 장관이 5가지나 저희가 뭘 제가 법을 지금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아니 정말로 제가 뭘 날이 푹푹 찐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강릉과 양산은 35.4도, 서울도 32.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습니다. 여기에 곳곳으로 소나기까지 내려서 날이 더 끈적한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으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26도, 대전 24도, 광주와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앞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주말인 모레도 중부와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